안녕하세요. 2분 만에 신나게 알려주는 남자 이신남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은 이신내과 이신호 원장님이 얼마 전 11월 5일 투석 회사인 박스터에서 주최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강의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700여 명의 의사, 간호사분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강의 주제는 투석혈관 치료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혈관 통로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신내과 의원 이진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김용욱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들은 대부분이 영상 자료이고 가볍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큘라 액세스가 라이프라인인 것은 모든 투석실 스태프들은 다 동의를 하실 내용인데요. 베스큘라 액세스는 이런 AVF, AVG 그리고 카테터를 모두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런 베스큘라 액세스들을 오래 쓰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신장내과 의사이면서 이런 신장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혈관 통로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환자를 살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중재신장이란 말씀을 여러 군데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중재신장에 관해서 제가 생각한 내용을 적어본 내용입니다. 투석실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혈관 통로 관리뿐만 아니라 투석을 위한 카테터의 삽입이나 제거, 그리고 관리를 하고, 동정맥류와 인조혈관의 협착, 혈전증, 감염, 합병증의 이런 치료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더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논문이나 텍스트북,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고 참여하는 이런 신장내과 의사들을 통칭해서 중재신장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신장학회 산하 대한중재신장의 연구회가 2010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아래에 있는 이분은 미국의 ASDIN이라고 해서 미국 중재신장 연구의 이런 원조 같은 분이시거든요. 제랄드 베사드라는 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교수님도 하시고 지금은 개원가에서 이렇게 계신데, 수많은 중재신장의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전국으로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분들이 결국에는 미국 중재신장의를 만들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회고록에서 쓰신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 보면 본인이 처음에 이렇게 환자들의 혈관이 나쁘고 투석을 시행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런 암담하고 참담함을 느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시술을 배우고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중재신장이라는 것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느끼게 됐다고 이렇게 회고록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재신장 연구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논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병원은 3월 1일에 이렇게 개원했고 투석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투석실 이런 신장내과 의사로서의 입장과 제가 하고 있는 시술의사의 입장이 같이 공존하고, 전국 최초로 중재신장의로서 이제 개원을 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학술의사랑 투석혈관학회 개원의사를 이렇게 같이 맡고 있는데, 큰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술을 하면서 가장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투석 혈관 관리는 결국에는 이제 시술을 하고 투석과 관련돼서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각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각 센터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술이 과연 필요한가, 이 환자분에게 시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밝히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시술을 회피하는 것이 결국에는 환자한테도 이득이 되고, 그 혈관을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투석 병원에도 같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 언제까지 환자를 투석을 하다가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시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술이 제대로 잘 됐는지 판단하고 전후의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 투석실에서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각제 논의는 투석센터와 이런 시술센터가 서로 아주 긴밀한 의논이 되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은 투석혈관 교통률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필요한 시술이 필요한 시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환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술 중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리고 합병증이 생기고 향후에 천자를 어떤 구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굵기를 이렇게 천자를 할 것인지도 이렇게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투석실에서 가장 가까운 건 또 3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빠른 시간에 특히 주말 공휴일에도 할 수 있는 센터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온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번 추석 때 그 경북 경주에서 온 환자분도 시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답답함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고, 특히나 시술 후에 기록지를 반드시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이 어떤 시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풍선이든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결국에 향후에 계획도 달라지고 그런 게 의논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투석실에서 궁금한 거를 언제든지 같이 의논해서 문의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이 쉬울 수 있는 곳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우리의 목표는 4번이죠. 시술 전후에 초음파 드론 감시하고 성공률이나 교통력 향상을 노력해서 환자분의 혈관 생존율을 향상시켜서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케이스들을 위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술을 해서 확장을 해서 혈관이 넓어지고 투석이 잘 됐다 이런 거는 어디서든 보셨고 많이 보셨을 거라서 쭉 얘기를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분은 DMESRD로 CAPD를 2010년에 하신 분이시고요. 10년간 PD를 잘 하셨는데 이제 드레이니지가 잘 안 되고 그래서 2020년도에 HD를 시행하셨습니다. 근데 라이트 TCC 인서션을 이제 봉생병원 환자분이셨습니다. TCC 인서션을 하셨는데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커프가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 빠지기 직전에 이런 상태라서 다시 리인서션을 하셨습니다. 카테터를 다시 놓고 다시 디스펑션이 생겨서 보더니 파이브린 시스가 있었고, 이 파이브린 시스를 풍선 확장술로 제거까지 했는데 계속 지속되고 해서 좌측으로 레프트 인터널 저귤라로 TCC 인서션을 하셨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가려워서 긁고 되게 오비즈하고 자기 셀프 케어가 잘 안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커프가 또 빠지고 출구 감염이 이렇게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통증에도 민감하시고 하셔서 다시 리인서션을 계획했는데 환자분이 죽어도 나는 못하겠어, 그냥 이대로 투석을 하겠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빨리 크리에이션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환자분은 153cm에 80kg 여성분이셨거든요. 당뇨가 있고 BMI 34의 이런 아주 오비지한 환자분이셨고, 당뇨 병력이 아주 오래되셨기 때문에 혈관이 전반적으로 아주 작고 석회화들이 동반돼서 이제 저희들의 판단은 사실 초음파상에서도 혈관 성숙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경우에 빨리 카테터를 제거해야 된다면 그라프트가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랑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는 병원이 사실 수술 병원이 저희도 없어서 결국 어레인지 과정에서 랩트 AVF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라디오세팔릭을 만들어 오셨고, 불과 수술 3주 내에 2회 PTA를 이미 팔로우 하시면서 하고 오셨어요. 하지만 혈관은 여전히 약하고 깊고, 그리고 이제 카테터 인펙션으로 인해서 빨리 천자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한 번씩 겪어보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왼쪽,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이 지금 투석하고 있는 상태인데 팔만 보시면 전혀 투석 팔 같이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맥이 이렇게 있고, 정맥이 이렇게 이제 연결된 정맥이 세팔릭 베인이 메인 세팔릭과 액세서리가 연결되다가 어퍼 세팔릭에서 만나서 이렇게 세팔릭 아치를 통해서 드레이니지 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스릴도 약하고 이제 투석실에서는 도저히 찌르기 힘들다, 한 달 됐을 때 이제 천자를 빨리 해보자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서둘렀는데 너무 찌르기가 힘들고 하다고 하셔서 결국에는 초음파 가이드로 지금은 이렇게 찌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메디안 큐비탈 사이트에 찌르면 투석 중에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붓고 이래서 환자분에게 꼼짝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지금 어퍼세팔릭이나 아래쪽에 적스타 아나스토모시스가 지나고 이 부위에 이제 천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OD 원먼스일 때 이제 천자를 더 미루기가 힘든 상황으로 결국에는 초음파 유도와 천자를 한 5회에서 6회 정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에 와서 저희 수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장갑 끼고 같이 서로 장갑 끼고 초음파를 떼서 보고 이렇게 찔렀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로잉이 좀 약해가지고 문압부에서 아주 가까운 곳, 사실 문압부 OCM 내부는 천자하지 말라고 저희가 배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7게이지를 사용해서 레트로그레이드로 초음파로 아주 조심스럽게 보면서 동맥질을 찔렀고 어퍼세팔릭 베인에 이제 정맥질을 찔렀었습니다. 다행히 잘 투석은 그 첫날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찌르는 사람도 초음파를 보는 저도 문압부가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잘못 찌르게라도 되면은 아주 이 합병증이 겁나서 결국 다른 곳을 찾아서 계속 초음파를 하면서 직경이나 깊이 혈류량을 보고 확인을 하면서 이제 천자를 계속 진행했었고 결국 협착 부위가 다시 관찰돼서 피스톨로그래피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 이게 9월 29일에 한 피스톨로그래피인데요. 어퍼세팔릭은 특별히 이상 없고 레프트 지금 TCC가 거의 빠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런 상태. TB 지금 서브클라비안 베인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보시면 이제 스테노시스 리전들이 두세 군데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이제 일단은 스테노시스를 먼저 해결을 좀 해드렸고 초음파 팔로업에서는 라디아트리도 지금 보시면 되게 직경이 사이즈가 작거든요. 스테노시스 구간은 지금 명확히 관찰되지는 않지만 혈관들은 대부분 4mm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뎁스가 시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5.6mm, 6mm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천자하기가 쉽지 않고 플로우는 한 400 전후가 이렇게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카테터를 일단 빼고 5, 6회 정도는 투석이 충분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바늘로 이제 찌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카테터를 제거를 했고 바늘 꽂은 채로 다시 피스톨로그래피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보시면 카테터 팁이 딱 꽂혀있던 그 부위에 지금 스테노시스가 생겼습니다. 원래라면 이 플로우가 여기서 인터널 저귤라로 역류되지 않고 쭉 넘어가야 되는데 협착이 생기다 보니까 레프트 인터널 저귤라가 조용히 되고 거꾸로 이런 뒤쪽으로 백플로우들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협착 부위 있던 곳들은 지금은 협착은 없는 이런 상태로 돼 있었고 결국 환자가 천자가 가장 가능한 구역들은 이렇게 제가 1, 2, 3번으로 표시한 안쪽, 바깥쪽, 위쪽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서 지금은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천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1번을 이제 천자하게 되면 결국에는 투석 중에 꼼짝할 수 없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그나마 환자분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팁이 있던 곳에 협착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아웃플로우에 장애가 있거나 팔 부종이 있거나 VP 상승 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경과를 계속 관찰하면 될 것 같고 초음파 검사, 베노그래피 그리고 환자 혈관 상태를 투석실 우리 수 선생님과 제가 같이 보면서 결국에는 천자까지 성공적으로 시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현재는 처음보다는 혈류량도 좀 늘고 충분히 천자도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다른 투석실 환자분이신데요. 61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월수금 하시는 분이고 레프트 RCF OP로 이제 10년 동안 투석 문제없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10월 19일에 천자 후에 팔이 붓는다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팔이 붓고 이런 분들은 사실 센트럴 베인 스톤시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있어서 그건 좀 협착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오른쪽 팔에 비해서 2배 이상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그것도 레프트 이렇게 라디오세팔릭인데 상완이 붓는 게 이게 좀 평범한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 만지면 통증이 있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자 실패를 하고 나서 팔이 부었는데 지혈을 충분히 하고 두 번째 이제 천자를 하고 투석은 시행했다고 했는데 부정이 매우 심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쪽이 아트리 천자 구역이었고 여기가 베인 찔렀는데 실패를 하고 다시 어퍼세팔릭 쪽으로 이제 천자를 해서 투석은 당일은 했는데 지금 나중에 초음파로 보여드리겠지만 아마도 동맥 천자가 돼서 지금은 이 혈종이 윗팔을 따라서 쭉 이렇게 차 있는 이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멍도 들어있고 부종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분이 팔이 굉장히 마른 분이시거든요. 딱 절반 되는 오른쪽 팔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어 있었고 초음파를 보시면 적스트 아나스토모시스나 아나스토모시스는 별 이상이 없고 캐뉼레이션 이게 아트리 천자 부위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도 나중에 리뷰를 하면서 좀 확인을 했는데 베질릭 베인 이렇게 쭉 쫓아가다가 봤는데 이런 아트리의 인저리를 받은 모양이 보입니다. 이렇게 천자 구역이 보이고 주변에 부종이 있으면서 아마도 이 브라키아트리가 천자가 이제 관통이 되면서 백월 인필트레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혈종이
어퍼암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차 있는 거거든요. 근육층 사이에도 이렇게 차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분이 다행스러웠던 거는 어퍼세팔릭 베인은 초기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만 베질릭 베인이 다 살아있고 혈류량이 1500 가까이 있어서 투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굉장히 사실 좀 공포스럽고 두려운 이런 상태였고 저희도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혹시라도 컴파트먼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좀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베노그래피를 이제 저희 병원에 두 번째 그쪽 병원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좀 투석을 하기를 원하셔서 초음파도 보고 관찰을 해주길 부탁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3차례 정도 투석을 하셨고 끝나고 이제 베노그래피를 했는데 베질릭은 전혀 문제 없으시고 그때 보이지 않던 세팔릭 또 지금은 아주 약하지만 보이는 이런 상태셨고 센트럴 이상 없었고 적스타 또 전혀 특별히 이상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 시 이런 결국에는 혈류가 흐르는 길이 베질릭 베인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투석하는 데는 문제 없이 혈류량이 1300 가까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때 이제 그쪽 병원에서 이제 찔렀던 어퍼세팔릭 베인은 헤마토마에서 눌려서 위쪽은 아예 관찰되지 않은 이런 상태였었고 그래서 투석에 문제는 없었지만 결국 부종이 굉장히 심하고 환자분 통증이 있어서 저희는 이비를 한 이틀 정도는 이렇게 밴디지를 했었거든요. 이제 너무 눌리지 않고 결국에 투석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 환자분에게 아주 크리티컬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석 혈관에 너무 압박이 가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눌렀었고 컴파트먼트 신드롬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움직이는 게 잘 안 되거나 통증이 계속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이제 이런 증상 없이 잘 넘어갔었고 결국에는 이런 멍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제거된다고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0년 K도키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런 인필트레이션이 있을 때는 10분간 얼음 마사지를 하고 혈액 펌프 속도를 너무 높이지 않도록 이렇게 전문가 의견으로 얘기를 하고 중등도 침윤일 때는 바늘을 빼고 침윤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고 모든 투석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가장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당일 투석이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당일 투석이 필요하지 않으면 투석을 좀 연기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제 뭐 환자분이 증상이 있고 하이퍼칼레미아 의심되고 이런 경우에는 침윤 부위에 이제 근위부를 천정하고 근위부가 잘 보이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30분 이상 충분히 압박을 하고 얼음을 대고 난 후에 재시도를 하라고 하고 있고 혈종이 발생하면은 이런 투석 혈관과 주변파를 평가하도록 신경학적인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천재 실패로 인한 침륜 혈종이 발생해서 사실 심한 부종이랑 투석 혈관 기능 저하, 구획 증후군까지 우려되던 이런 케이스였는데 다행스럽게 초음파를 보고 계속 시리얼하게 확인했을 때 투석심하다 그리고 라디알 아트리, 얼 아트리를 촉지하고 이상 증상을 보면서 환자분에게도 여쭤보고 투석 오시지 않는 날에 변화는 없었는지 확인해서 투석하면서 결국에는 상태가 괜찮아지셔서 지금은 다시 원래 투석실로 복귀를 하셨고 이제 매주 위클리 초음파 팔로우를 해서 환자분 상태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7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월수금 HD 하시는 분이고 환자분이 척추 손상으로 인한 카이포시스가 있어서 체구도 작고 프레일 체스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CGN으로 투석 시작하신 지는 한 8년 정도 되셨는데 최근에 이제 CHF로 계속 입퇴원 반복하는 이런 상태셨고 문화부주의 애뉴리즘이 이제 1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커진 상태입니다. 보시면 그냥 탁 이거는 투석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아주 혈관이 사이즈가 크죠. 이런 애뉴리즘이 결국에 아나스토모시스 주변에 생기면 특히나 출혈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사이즈가 1년에 2배 이상 커지면 럽처 위험성을 항상 주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을 그냥 두기가 힘들어서 어레인지를 좀 했습니다. 혈관 사이즈가 원래 혈관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는 커진 메가피스툴라를 보였지만 애뉴리즘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커지는 이런 모양새라서 초음파를 보시면 특별한 이상 없는데 애뉴리즘 쪽으로 가면 한 이런 화면에 다 잡히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가 크고 3cm가 넘는 이런 직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괜찮았고 혈류도 2000이 넘는 이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랑 이렇게 연결되는 민트병원 선생님이랑 애뉴리즘오레피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뉴리즘오레피는 동맥류를 절제해서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혈관을 봉합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혈류량을 낮춰야 이런 핫페일리어 증상들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T-쉐입 PTF를 이렇게 덮는 뭐 모식도를 제가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문압부에 이제 저희들가 예전에 이렇게 밀러 같이 혈관 통로 쪽에만 이렇게 묶여버리면 결국에는 아트리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초반에는 혈류량이 떨어졌다가 다시 커지는 경우가, 혈류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트리를 같이 이렇게 눌러줘 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3cm가 넘는 이런 동맥류로 인해서 혈류량 크고 환자분의 증상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문압부 가까운 쪽에는 밀러도 금기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파악해서 빨리 수술하는 것이 환자분에게도 이런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JVA에 2019년도에 냈던 케이스인데, 이분도 AVG가 보시는 것처럼 A에서 B까지 가는데 2년 반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더 애뉴리즘이 럽처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상태셨고, 환자분이 페이스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셔서 사실 추가적으로 더 수술을 권유를 했었지만 이렇게 리퓨즈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텐트 그래프트 8cm 스텐트 그래프트 8mm짜리를 지금 보시면 이 동맥 연결 부위부터 에이펙스까지 이렇게 넣었거든요. 사실 이런 거 넣고 그림 C를 보면 아주 치료가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넣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천자 구역이 거의 한 30% 이상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수술을 하게 되면 천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텐트 그래프트 넣는 게 맞나 하는데, 환자분이 결국에는 끝내 이렇게 수술을 거절하셔가지고 투석실과 상의해서 이런 걸 넣고 천자를 피해서 다른 쪽 천자를 하도록 이렇게 의논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제 뭐 케이스는 끝났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리뷰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혈관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 최근 나온 K도키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의논이 되고 있거든요. 시진하고 청진하고 촉진하는 것은 이건 매번 언제나 모든 환자에게 매 세션마다 시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청진해서 이런 아주 부드러운 피치의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하이 피치의 시스톨릭에만 들리는 피치가 들리면 협착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져보면 아주 부드럽게 뛰고 스릴이 느껴지는데 펄세이션만 느껴지고 스릴이 약해진 이런 경우나 스테노시스 때문에 이제 아예 스릴이 안 느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협착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증강 검사는 이제 인플로 동맥에서부터 문압부 주위 정도까지의 이런 협착을 알 수 있는데, 결국 A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플로우가 막히면서 펄세이션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스릴이 없어지고 프레셔가 상승되는 것이 정상 소견입니다. 그래서 협착이 이런 부위에 문압부 주위에 있게 되면 아무리 A를 세게 눌러도 혈류를 막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그멘테이션이 되지 않는다, 비정상이다, 이럴 때 인플로우에 스테노시스가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들기 암 엘리베이션 테스트는 5에서 한 10초간 팔을 들고 있으면 아주 큰 애뉴리즘도 정상적으로는 다 콜랩스가 됩니다. 하지만 아웃플로우, 세팔릭 아치나 센트럴 베인에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펄세션이 이렇게 쿵쿵 뛰면서 콜랩스가 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면 이분은 아웃플로우 베인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란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이데마가 결국에는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는 간단합니다. 투석실에서 문제가 있는가, 이걸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팔이 붓고 지혈이 잘 안 되고 스릴이 약해져 있고 혈류가 부족하고 오그멘테이션이 잘 안 되고 암 엘리베이션이 이상 있고, 그리고 투석 시에 천자가 어렵고 클롯이 보이고 원하는 투석 효율도 나중에 김장희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지만 원하는 투석 효율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투석 혈관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케토퍼비가 감소하는 이런 경우에 클리니컬 인디케이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나 다른 UDT 이런 것들을 통한 감시가 있습니다. 감시는 이제 인플로우, 컨듀트, 아웃플로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상 부위에 이제 롱 엑시스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플로우 잴 때는 한 2회 이상 각각 쟀을 때 5% 미만으로 좀 차이가 나도록 재면 좋고 해서 이제 이런
피스톨로그래피까지는 사실 하실 수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에 대한 혈관 파악을 아주 긴밀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화부 주위에 백월 인저리 때문에 플랩 있는 거는 초음파로 저희가 봤지만 앞에서 보신 이런 변화들, 애뉴리즘이 작게 있는 이런 변화들은 피스톨로그래피로 정확하게 나오고, 센트럴 베인은 초음파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피스톨로그래피까지 하게 되면 결국에 가장 정확한 환자 정보를 파악하게 돼서 이제 이분도 어퍼세팔릭이 이제 잘 자랐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카테터 관리 때는 이제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제 드레싱을 매투석 시에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했는데, 요즘에는 출구가 깨끗하면 주 1회도 가능하다고 레코멘데이션 하면 나중에 이제 K도키에 대해서 중재신장연구에서 이제 발표가 있겠지만, 단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출구가 깨끗하고 감염의 이런 흔적이 없을 때, 그리고 이미 그쪽으로 출구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는 주 1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덜 접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헥시딘이 기본이고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베타딘도 아직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뀐 가이드라인 중에 가장 사실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카테터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처음 카테터를 넣을 때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죠. 난커프 카테터는 2주, 뭐 길면 한 달 안에는 빼야 됩니다. 그리고 커프드 카테터도 1년 안에는 가능한 한 빼야 되고 3개월 안에 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짧고 혈관이 좋지 않은 고령 환자분에서는 계속적인 수술로 잘 만들어지지 않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환자의 투석이 효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런 인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효기간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메트리컬 팁은 한쪽 구멍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텝 팁이나 스플릿 팁보다 더 유효합니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서큘레이션 비율이 시메트리컬 팁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이런 스텝 팁이나 스플릿 팁은 5%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고, 각 센터별 프로토콜 지속적인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천자는 바늘이 클수록 생존율이 좋다고 하고, 사면을 위로, 그리고 가능하면 순방향 천자가 좋은데, 이런 역방향 천자는 잘못 이렇게 지혈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전에는 삽입하고 회전하는 것이 좀 더 혈류에도 혈관에 좋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침륜 위험성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별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아이는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지만 흡인이 잘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있는 것이 좋고, 토니켓은 이제 찌르는 투석 간호사들의 컨디션이 뭐 본인들의 이 매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술은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투석 환자는 투석 센터에서 관리하는 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결정하는 것도 투석 센터에서 먼저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클리니컬 인디케이터와 함께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나 서베일런스 이상이 있을 때 시술을 어레인지 하는 것이 맞고, 결국에 주기적으로 하는 PTA는 이런 환자 관리를 방치하고 계통률 연장이나 비용을 줄여주는 연구가 아무데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확장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그림 볼 때마다 사실 섬뜩하거든요. 풍선 확장술을 했을 때 조영술로 보게 되면 아주 좋아졌다, 많이 다 회복했다고 하지만 이런 흔적들이 남습니다. 불필요한 치료를 하게 됐을 때 플랩이 되거나 캐비티가 남고, 헤마토마가 조영술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OCT로는 남아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는 시술은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영석 선생님 발표 논문을 좀 가져와 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거는 2016년도까지 연구를 이렇게 이 심평원 자료를 가지고 한 건데, PTA 성장률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는 아마 더 늘었겠죠. 그리고 이런 카테터도 더 빈도가 늘었지만 결국에는 PTA 빈도가 압도적으로 늘고 코스트도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리퀀시도 보시면 2008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서 거의 8배 PTA가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카테터도 아주 빈도가 좀 늘고 있습니다. 좀 줄어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카테터의 빈도가 좀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아픈 그림인데 보시면 인터벌이 빈도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90일째 아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있는 이런 것들이 3개월 주기로 환자를 불러서 시술하는 병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프리퀀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은 결국에는 투석센터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니터링 하시고 클리니컬 인디케이터가 있는 경우에 시술센터랑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집중 관리하고 시술센터와 의논하면서 이후에 의뢰를 해서 그 뒤에 같이 또 의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림인데 베스큘라 액세스에 생각보다 이렇게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은 브라키오세팔릭인데 보시면 불과 적스트 아나스토모시스 한 5cm 이후에 스텐트가 벌써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분도 라디오세팔릭인데 지나고 이 위쪽에서 스텐트가 한 10cm 정도 되는 스텐트가 있고 세팔리가치에 뭐 2개 이런 거는 많이 보셨죠. 이미 많이 보셨고 고어텍스 정맥문화부도 자주 막히는 부위니까 이런 데도 스텐트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고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연결 쭉쭉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저희 병원 환자분인데 타 병원에서 스텐트를 이렇게 레일로드처럼 세팔리가치부터 아웃플로우 베인을 쭉 연결시켜 줬는데 이쪽 부위에 시술을 했는데도 팔 부종이 계속 빠지지 않아서 왜 이렇지 하고 이렇게 베질릭 베인 쪽으로 엑실러리 베인을 봤더니 스텐트에 이래 셀로 막혀가지고 혈류가 지금 통과가 안 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해서 셀들을 넓혀주고 지금은 이제 잘 넘어가고 부종도 다 빠진 이런 상태셨고 이분은 저희 병원 투석 환자분이신데 라디오세팔릭인데 요 정도가 이제 문화부 주위거든요. 찌를 부위가 요 부위랑 위쪽 부위밖에 없어요. 스텐트가 8cm짜리 스텐트가 이런 컨두잇 우리가 투석을 바늘을 찔러야 되는 이 부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텐트가 애매한 부위에 고어텍스 끝나는 부위에 다 걸쳐져 있어가지고 이분은 타 병원에서 양산에서 오신 분인데 한 달에 2번, 3번씩 이렇게 막힌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국에는 매 투석 전에 기본적인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30초 안에 끝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인디케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모니터링, 서베일런스를 같이 하시면 환자분에 대한 이상 소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상이 있을 때 투석센터와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좋은 시술센터를 이렇게 연계를 하셔서 시술하는 것이 좋겠고 불필요한 시술은 환자에게 비용도 추가하고 불편감도 하고 어쨌든 통증도 추가로 더 가해지면서 생존율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혈관 관리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초음파 혈관 조영술을 함께 하면 다양한 문제를 앞에서 보신 아주 어려운 천자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투석센터의 시설이 불충분할 때는 이런 전국에 중재신장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혈관 이상을 의논하면 모든 분들이 잘 의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투석 혈관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투석 혈관 관리는 혈액 투석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혈액투석실 의료진들이 항상 신경을 쓰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투석 혈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